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4년간 우리 의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회의원들을 뽑는 4.11 총선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 19대 총선은 많은 분들께서 평가하시기를 올 12월 달에 다가올 대선의 전초전이었던 만큼 그 경쟁도 무척이나 치열했고요. 그만큼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장밋빛 공약들도 상당히 많이들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약 가운데서는 그 실현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았던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이 정치권의 복지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을 정도였는데요. 자, 이런 현실성 없는 공약들이 우리 시장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오늘 센스페셜에서는요, 선거용 공약에 커지는 이 코리아 리스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또 국가 경제 침이 될 수 있는 여론몰이용 공약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왼편에는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우선 오늘 논의할 내용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약.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하는 정책으로 비전을 제시한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여야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을 필두로 사생결단 치킨게임을 하듯 복지 경제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내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했다. 하지만 공약의 이행 방안 및 소요 재원의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한 예로 복지 정책의 경우 새누리당은 향후 5년 동안 89조 원, 민주통합당은 164조 7,400억 원의 재원 소요를 예상한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최소 268조 원이란 발표를 이례적으로 내놓으며 양당의 복지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산 없이 유권자의 지지 기반 확대를 노린 포퓰리즘 공약은 실현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행된다 해도 그 누군가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은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쟁력 상실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는 곧 새로운 개념의 코리아 리스크 발생인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가 바로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여론몰이용 공약, 그 허와 실은 무엇일까? 또한 총선 이후 새 국면을 맞은 우리가 코리아 리스크의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센 스페셜, 그에 대한 현명한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보자. 네, 지난 총선 때 정치권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요. 특히나 이제 복지 부문에서 무상의료, 무상급식, 그리고 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무상보육 등의 무상복지 정책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 양극화 해소, 반값 등록금 등 이 경제 정책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굉장히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당장 국민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만큼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이나 같은 문제를 놓고 이 유사한 공약이 여러 쪽에서 쏟아져 나온 만큼 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먼저 고성국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자, 이 정치권에서 내놓는 이런 정책들이 흔히들 말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 한마디로 단정 짓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또 정당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당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이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대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니까 이른바 민생적 의제가 됩니다. 근데 이 민생적 의제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만 의식하는 이 공약의 남발, 맞아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경우에도 보면 양당이 내세운 정책 중에는 꼭 필요하고 또 충분히 우리 재정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의제도 있는 반면에
우리 재정 능력을 다소 좀 넘어서는 그리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표만 된다 싶어서 그냥 남발한 이런 공약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려내는 일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한마디로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찬찬히 따져봐야 될 어떤 작업이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하나의 그 필요성과 또 그에 따르는 뭐 재정의 확충 등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윤창현 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제 의견으로도 뭐 같은 의견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공약은 과도합니다. 어떤 거는 좀 적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제시된 거는 포퓰리즘이라고 잘 안 하는데 좀 과도하게 제시되면은 좀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과 별로 그렇게 무리수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로 이제 갈라볼 수 있다면 지금 고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부 공약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건 조금 무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랬을 때 그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제시된 것은 좀 너무 표만 생각하고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포퓰리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면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 같은 거 그런 거는 조금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섞여서 나타난 것이 이번 19대 총선의 그 특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공약들이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요, 우리나라가 이 복지 강국 아마 저로서도 그런 사회에 꼭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사회로 변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따르는 어떤 재원의 부담이 커질 것이고요. 저와 같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도 과연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나한테 주어지는 부담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정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가장 큰 것일 텐데요. 자, 기획재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례적인 발표도 있었고요. 김황식 국무총리의 우려 발언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도 총선 전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예, 제가 먼저 그럼 얘기할까요? 네.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이제 그 268조 발언에서 비롯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당이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공약들에 드는 돈들이 얼마쯤 들 것이냐를 발표한 거하고 좀 괴리가 있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한 160조가 들 거다.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당은 한 90조, 89조. 그래서 그 정도면 꽤 큰 돈인데 이제 또 정부가 나서 갖고 266개 공약을 전부 살펴봤더니 당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 다 합쳐서 뭐 봤더니 한 268조다. 266개 268조니까 하나당 대충 1조 정도 앞으로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가 드는 면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재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줄이기가 어려운 측면. 그러니까 작년까지 주던 걸 올해 안 줘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속성이 많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줄이고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딴 데다 써라. 복지에다 써라 그럴 때 복지에다 돌릴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10조 정도, 예. 그럼 10조 정도밖에는 뭐 못 줄이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디서 오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돈을 쓸 거는 쓰는 건데 어디서 조달해 오고 어디서 이거를 마련하느냐. 이제 이 면에서 아무리 봐도 조금 좀 의심스럽다. 결국은 또 빚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면에서 조금 좀 유권자들께서 공약 보고 좋아하시다가 돈 얘기 나오면은 까우뚱까우뚱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재원 확보 부분이 굉장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이제 복지 강국이라고 부르했던
그 유럽 국가들이 지금 과도한 어떤 복지라든가 재정 악화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 초입 단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야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들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게 퍼퓰리즘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있는 것들이 그 방안 자체가 조금 맞듣지 않다, 조금 부족하다 그런 평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야가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예산 규모를 각 당이 제시했잖아요. 새누리당은 5년 동안 75조를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5년 동안 165조를 제시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했더니 양당 모두 공이 무슨 세금을 신설해 갖고서 돈을 더 걷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뭐 또는 세원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맞아요. 국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윤창현 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아무리 그렇게 하려 그래도 뭐 1년에 10조 이상 예산 절감하는 건 실제로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여야 정당이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세금 없이 어떻게 복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 정도를 내가 부담하면은 더 이상의 이런 혜택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이해관계만 분명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저는 국민들이 세금 부담할 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작업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먼저 여야의 이 복지 재원 마련 책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뭐 교도민주주의, 훈육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못지않게 민간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또 더구나 이것은 선거기 때문에 여야가 제시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국민들이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갑자기 가이드라인 제시하듯이 뭐 여당은 이게 문제고 야당은 이게 더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공론화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 결과가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의 개입이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선관위도 그래서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제하라고까지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이미 공약한 바가 있고 또 정당의 전문가들과 민간의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갈 것인데 그 과정을 정부가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자 윤창현 교수님께도 듣겠습니다. 예, 고 박사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게재돼 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더 쓰겠다. 그러면 이제 더 걷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줄이든지 아니면 빚을 내든지 뭐 뾰족한 수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도 공약 하나를 놓고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들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사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입법화 시켜서 그다음에 규정까지 다 만들어서 하위 규정까지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서 이제 드디어 그게 집행이 될 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도 많고 어떤 거는 뭐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요건을 만들어 놓고 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만일 고양이 나와 있다면 그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소요 재원을 계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이 얼마짜리인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참 힘들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고 박사님께서는 이제 오늘도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 다른 그 토론회에서도 아주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268조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선관위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불법성의 여부를 떠나서 좀 그나마 이게 한 268조짜리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한 5년 동안입니다. 향후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268조니까 한 1년에 50조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뭐 저는 경제학을 하고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일단 정부가 이제 1년에 한 50조씩 한 260조쯤 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이 좀 오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약간 오버하는 듯으로 비쳤을 수도 있지만 요 정도짜리들이 지금 제시가 됐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복지 예산이 92조란 말이죠. 네. 그럼 100조 잡고 50조니까 대략 50%가 증액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산이 한 32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예산의 반 정도를 쓰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야 공약을 합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50조면 큰 돈이죠. 거의 뭐 국방 예산 정도 조금 더 많고요. 교육 예산보다도 조금 더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국방 예산이나 교육 예산 하나를 확 없애가지고 복지로 확 얹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찌 보면은 좀 많긴 많죠. 그 4대강 2번 할 예산입니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 4대강은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고 시작하면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복지는 시작하면 못 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인분들한테 뭘 드리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서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드려야지 어느 날 드리다가 안 준다. 그건 시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끝낼 거면은. 그래서 노인 인구도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570만 명이거든요. 65세 이상.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인당 10,000원짜리 만들어 드리면 570억이 들고 10만 원짜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5,700억인데 이게 노인 인구가 2030년 조금 멀지만은 1,2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인당 10,000원이면은 1,200억짜리고 10만 원이면은 그때 가서 1조 2천억이 되거든요. 자꾸 늘어납니다.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예산 추계를 할 때도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하니 참 어려운 작업이죠. 동시에 그게 지금 시작을 해놓고 중간에 나 몰라라 했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복지 예산은. 그래서 계속 간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니까 지금은 전체 예산의 반일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3분의 2가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런 면에서 모든 걸 강조해서 다 보면은 복지 예산이 가진 그 아주 파괴력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해서 조달하지 못할 거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도입하자라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주제가 복지입니다만 복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영속성 있는 예산이다. 복지 예산은. 그리고 시작하면 계속 가고 앞으로 대상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전제로 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결여가 된 채 일단 하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왠지 모르게 자꾸 걱정이 되는 느낌. 그런 거는 제가 너무 심하게 노이로제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또 그런 면도 있어서 이번에 참 보기가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좀 말씀을 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한 전환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고도성장기를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이제 중성장 시대로 이제 이미 접어들어 버렸는데 이게 지속 가능 복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이 성장률이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성장 시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지 재원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어느 수준을 지속 가능한 복지 수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요. 2008년에 경제 위기가 들이닥쳤고 그리고 그 경제 위기의 끝에 아직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98년에 IMF 위기를 완전히 우리가 또 극복해냈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때 왜 몰락했던 중산층은 아직도 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2008년의 위기 때문에 또 중산층이 하향분해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은 중단할 수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해도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또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뭐가 됐건 간에 우선 급하게 단기 처방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어려웠던 점은 정권 출범하자마자 그 단기 처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게 뭐 질 좋은 이 장기성 그 복지 정책을 하고 싶어도 이제 못했던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은 참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해서 생각이 없냐.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단기성 그 복지 수요는 그것대로 있으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 다수는 이제 제대로 된 이 중장기적 복지 정책을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 정책도 세우자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아주 제한돼 있고 성장률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가 혼자서 뭐 이 머리 싸매고 뭔가 묘책을 내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 모두가 이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각자 그러면 어느 만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 혼자 독주하거나 또는 정치권 뭐 여당이 일방적으로 뭐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돈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와 같은 이제 납세자들이 과연 주머니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더 꺼낼 용의가 있는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 정치권에서 쭉 내놓은 그 무상 시리즈라든가 뭐 반값 등록금 등 그런 정책들을 쭉 놓고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한 납세자의 입장으로서 놓고 볼 때도 과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기 위해서 과연 지금도 좀 먹고 살기 힘든 이런 빠듯한 상황에서 내가 부담을 더 늘려야만 되는가 그런 고민이 솔직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의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 부자 증세라든가 일부 계층을 주 타깃으로 해서 그 재원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도 보여지고요. 결국 어쨌거나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조세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데요. 저도 납세자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주실런지요? 예, 그 납세라고 하는 거 뭐 세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 대 99%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어제 재밌는 그 통계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1% 정도 되는 급여가 어느 정도냐 봤더니 한 1억 원 정도더라고요. 네. 예, 1%. 근데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4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그래서 그 다른 나라보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가 많이 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은근히.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반밖에 안 내고 있고 50% 정도. 물론 부가세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세부담이 있지만 사실 복지 잘 됐다고 하는 스웨덴도 보면은 부가세가 25%입니다. 우리나라가 10%죠.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저 이거 물건 사서 쓰고 하다 보면 다 25%씩 세금 내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금 덜 걷어서 덜 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복지를 늘릴 거냐라는 것은 이제 아까 고 박사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 절대로 좀 고만 걷으세요라든가 세금 더 이상은 걷으시면 안 됩니다. 더는 못 냅니다. 이렇게 만일 국민들께서 얘기를 하신다면 아주 그 위에 조금밖에 못 걷거든요. 뭐 세구를 신설한다든가 저 위쪽에. 근데 그쪽에서 세금 많이 나와봤자 1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소득세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일 좋은 건 부가세 같은 거거든요. 한 8, 90조가 거치는데 부가세를 20%로 간다 그러면 160조, 170조가 확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정확하게 똑같은 2배로 되지는 않고 이제 세율이 높아지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세수가 줄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세금을 내는 분이 많아지고 내는 양이 많아지고 골고루 다 내야 됩니다. 사실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그래야지 뭐 특정 계층만 조금 더 내게 만드는 건요. 뭐 그렇게 큰 효과 없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것은 많이 걷고 많이 쓸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규모 정도로 걷고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절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뭐 조금만 더 걷어서 조금만 더 늘릴 거냐 요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처음에도 지적을 해줬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세금 더 걷는 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래서 만일 그것이 일반적 사실이라면은 급격한 복지 예산 증대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정치권들도 솔직해질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럼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이상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조금 효율성을 들이고 약간 더 거둘 수 있는 데는 더 걷고 이렇게 해서 잘 이걸 조절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늘리자라고 이제 가야지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시고 그래도 그냥 화끈하게 걷어서 쓰겠다 이렇게 나갔다가는 그 걷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반감이 생길 경우 정치권들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가 아직 그렇게 고율의 세와
세금과 많은 보편적 세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국민 다 내시오. 근로소득세도 이제 다 내시고, 그 다음에 뭐 부가세도 늘리고, 그 다음에 뭐 법인세도 그 법인이 다 내고,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요게 우리의 제약이고, 거기 범위 내에서 복지 예산도 늘어나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 모릅니다만 이제 우리가 복지 천국이다 강국이다라고 일컫는 스웨덴 같은 경우가 연간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만 되면은 단돈 얼마도 세금을 내게끔 그렇게 제도가 돼 있다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국가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300만 원에는 실업수당 등등을 받는 돈이 300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도 일정 부분은 떼서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비현실적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 이제 복지 정책에 이제 무리하게 이제 실현을 하다 보면은 개인의 부담은 물론이고 어떤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 어떤 그 부담을 하다 보면 경쟁력도 좀 저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크게는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을 내리십니까? 네, 그 사실 이제 그 세금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또 법인세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심,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세,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그 프랑스가 재미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올란드 후보 지금 이제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100만 유로 이상 고소득자에게 75% 정도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합치면 거의 90% 다 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대기업들도 좀 확실하게 거두겠다. 대기업의 또 해외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아예 법인이 이사를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로피안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상징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이 룩셈부르크로 지금 옮긴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주들이 해외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회사의 주인들이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뭐 50% 이상 해외에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법인이 프랑스에 주소지를 두면 엄청난 세금을 내겠으니까 법인의 주소지를 바로 옆에 룩셈부르크로 옮겨라. 그렇게 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서 이제 법인의 주소지가 바뀌는 거죠.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룩셈부르크인데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세금이 싸거든요. 예, 거의 뭐 안 내다시피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못 걷는 거죠. 이제 그런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이제 옮기면은 또 뭐 조금 옮길 때 조금 뜯겠다라는 건데 뭐 옮길 때 뭐 뜯을 수 있으면 얼마나 걷겠습니까? 그냥 두고서 계속 걷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국적 기업은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밖을 나가면 이제 지업이 안 되는 기업이 있고 내수 기업이 있고 뭐 백화점 이런 건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예를 들어 뭐 다른 IT라든가 수출 업종들은 얼마든지 밖에서 지금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태세가 돼 있는 거죠. 제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 법인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하고. 특히 그 기업들이 하나 있으면은 아까 고 박사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세금 얘기도 해주셨지만 고용이 일어나고 법인세도 생기고 뭐 부가세도 생기고 해서 기업들이 또 배당을 주면 배당도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월급 주면 근로소득세 챙기고 우리 정부에서 또 기업들이 벌어갖고 팔고 왔다 갔다 하면은 부가세 걷고 그 다음에 또 남는 이제 이윤에 대해서는 법인세 걷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세금의 원천이 사실은 거기서 일어나니까 굳이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안 걷어도 그 옆에서 일어나는 행위 때문에 많은 세금이 생기는데 만일 그 기업이 통째로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도 못 걷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국가 전반적으로 개인들한테는 조금 더 걷는 건 있어도 법인들은 막 오히려 세금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은 싸게 해주겠다. 밖에 나간 기업들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뭐 포드 같은 데가 밖에서 생산 활동을 접고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 비용 20%도 대주겠다 이러고요. 그렇게 해서 안에다가 자꾸 갖다 놓으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또 거기서 복지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법인을 보는 눈은 개인을 보는 눈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세금이 좀 아쉽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거둬야 되고 필요한 재원도 많지만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전 세계를 다 둘러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럴 때 다른 나라들이 전반적으로 법인세는 손을 안 대거나 조금씩 내리는 추이라고 하면 우리도 아 그래 법인세는 조금 우리가 유보적으로 가고 그쪽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해갖고 거기서 거두면 되니까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부담은 좀 줄여주는데 그게 꼭 기업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잘 되면은 진짜 많은 혜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가도 오르면 그 주식 펀드에 편입했을 때 펀드 사신 분도 좋고 네. 또 거기 근로자들도 괜찮고 부가세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한번 들여다봐서 실리를 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한테 세금 올렸다 멋있다 이런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쁘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으냐를 따져보고서 박수를 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법인세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윤창현 선생님 말씀대로요. 이게 뭐 세금이 이른바 징벌적 성격의 그 세금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 정책 수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세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납세 거부 행동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거가 뭐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버리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한번 경제적 논리로 나가기로 마음먹은 기업을 애국지에 호소해서 애국심에 호소해서 주저앉힌다? 이거는 경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두 기업이 아주 특별하게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정책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윤창현 선생님 말씀대로 세금의 부담이 불가피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국민들이 그 감당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도덕적, 정원적 명령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다만 이게 복지와 관련해서 볼 때 이런 점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복지가 단순한 소비냐 아니면 새로운 생산 영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체로 복지가 소비적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생산적 영역,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는 그런 사회적 서비스의 영역을 창출한다는 측면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만약에 같은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토목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게 복지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복지를 늘린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를테면은 뭐 토목 사업을 크게 벌인다. 이래도 재원 마련은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보면은 예산에서 다 안 되니까 공기업들한테 부담 떠넘기잖아요. 그럼 그건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언젠가는 감당해줘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지는 소모적이고 뭐 이렇게 다른 것은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양분법으로 21세기 복지를 보는 것은 조금 너무 유연하지 않은 이런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를 좀 충분히 감안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이해 방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징벌적 세금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정치권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발 위기가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한창 때일 때 이 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이제 경영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주로 세계적인 선주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다 보니까 야, 너희 회사 같은데 이럴 때 선박 발주 같은 게 줄고 그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서 좀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 그리스 선주들은 국적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다 국적을 옮겨놓고 기업들의 법인도 그 뭐 케이만이나 그런 조세를 상당 부분 회피하든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다가 기업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 위기가 그리스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리스크가 이런 부담이 계속 기업들한테 주어진다라면은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지 남의 일이 되지 말란 법에 남의 일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살짝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기업들이 어떤 그런 부담을 느낀다라면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혹시라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듭니다. 이번 정치권에서 내놓은 그런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비정규직들의 어떤 근로 개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보면은 뭐 그 대기업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제한을 가는 게 많았습니다. 순환 출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3당 여기 제가 가져 나온 공약을 보면 이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있는데 대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제재 수준은 역시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제일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뭐 역시 우리 9988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법인 개수는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는 8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9988이다. 그럼 나머지 대기업이 그냥 간단하게 12%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공기업도 있고 다른 공무원도 있지만은. 그래서 개수는 99%고 이제 고용은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또 얼마나 좋아지느냐의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납품가 단가라든가 몰아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도 같이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기업의 일자리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요새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성장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일자리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세신 말씀이시고 성장이 됐을 때 일자리를 만드는 그 창출력이 좀 줄어들었다. 옛날보다.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10억을 더 만들면 한 12명, 13명씩 생겼는데 지금은 한 뭐 10명이나 9명 정도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일부 업종은 뭐 이제 더 줄어서 IT 업종은 이제 10억당 한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6명이라도 생깁니다. 10억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옛날보다 줄었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닌데 자꾸 성장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하여튼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적절한 수준의 성장과 이게 병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느냐 봤더니 제일 화끈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입니다. 보건의료는 10억당 한 20명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서비스라든가 이런 내수 부분도 좀 신경을 쓰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이제 영리병원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최대한 인정을 하되 이 분야를 어떻게 잘 키워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거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을 좀 덜 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고급 일자리, 폼나는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사실 폼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일자리는 또 잘 안 갑니다. 좋은 데를 골라가고 폼나는 데를 많이 가는데 그게 또 뭐 금융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또는 뭐 법률이라든가 회계 요쪽에 많이 있습니다. 저기 고급 서비스업 쪽에. 근데 이 고급 서비스업도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당의 그 공약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증관시했던 것 같고 죄송한 얘기지만 대기업을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또 가장 하고 싶어하는 데가 대기업이거든요. 예, 그런 데서 좀 출자 같은 게 많이 일어나면 대기업 일자리도 생기는데 지금 이제 또 일부 당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그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제 좀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규제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좋은 일자리, 폼난 일자리가 조금 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면. 그래서 항상 공약을 볼 때마다 실리적으로 보느냐, 명분적으로 보느냐, 다른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하는 저는 이번 공약에서는 좀 조금 이 부분이 덜 좀 고려된 느낌이고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 갔을 때 좀 일자리 중심으로 많은 공약이 좀 나왔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보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네.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제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양당 모두 비슷한데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어쨌든 공약으로 내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찬현 선생님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그냥 일자리가 일회성 일자리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 또는 무슨 공공근로 같은 정말 이제 뭐 정말 이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얼마라도 주기 위해서 만든 임시적 일자리 말고 말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일자리는 그 개인의 그 이 생활 향상에도 더 기여가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경쟁력 발전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이렇게 같이 맞아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청년 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좀 봅니다. 다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창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이제 겁이 나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저 벤처 열풍이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전부 재기 불가능한 이런 선배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뛰어들어도 그래서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벤처 본연의 이 도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제대로 제시된다면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곧바로 국가 경쟁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치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그런 코리아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앞으로 이제 대선도 앞두고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정치권의 노력,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권이 좀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성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국민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만이 제가 제시하는 이 공약이 실행 가능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공약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뭐 국민이 고통을 분담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얼마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약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민간 전문가들이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솔직성과 구체성, 이것을 여야 각 당과 주자들한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책임 있는 정치권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이번 선거라든가 앞으로 다가올 대선 등등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야 될런지 경제적인 측면을 좀 집중적으로 고려하셔서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큰 그림으로 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교수로 있다가 연구원의 원장을 맡았는데 네. 이제 입장이 조금 바뀌는 게 보니까 이제 교수로 있을 땐 자유로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연구원에 오니까 이제 대안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글을 읽거나 그러더라도 항상 비판으로만 끝난 글을 보면 좀 실망스러운 게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좀 확실하게 대안은 뭐가 있는지 좀 그러다가 대안 하나를 찾으면 굉장히 요런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치권도 이제 우리 또 정치는 또 우리 고 박사님이 더 전문이시지만은 이 소위 이 회고적 선거 그리고 전망적 선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건 주로 비판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고 네. 전망이라는 건 앞으로 잘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MB 정부에 대한 비판 할 만큼 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고 뭐가 잘못했고 뭐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이제 너무 들어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이번에 좀 보여주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진정한 대안이 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리적으로 어떻게 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차분하면서도 실력을 보여줘서 그야말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 뽑아달라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이제 뒤돌아보면서 자꾸 침뱉고 욕하고 하면서 쟤 나쁘니까 날 뽑으라고 그거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좋다는 걸 증명을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은 이제 좀 바꿔서 대안 중심의 그 어떤 그 대결 체제 그리고 실리 중심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플랜을 아주 자세하게 제시하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건다면 좀 더 차분하고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대선 공약은 조금 더 구체성 있는 공약들이 나와서 얼마짜리인지가 금방 보이고 그리고 이게 의미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잘 골라서 내놓는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평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집어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경쟁력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성욱 박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대권 주자들이 여야 모두 지금 민생 투어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뭐 민생이 최대 이슈가 될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생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복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자리 문제가 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성장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만이 풀리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장과 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문제죠. 그런데 복지 이슈가 되다 보면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되고 이 무슨 이 복지 정책 수준의 경쟁만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그 굉장히 균형 감각이 뛰어난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총선 이긴 사람들한테 바로 대선 잘 안 줍니다. 또 대선 이긴 사람한테 바로 총선 잘 안 주고 이렇게 자꾸 권력을 서로 견제시키기 위해서 황금 분할과 같은 식으로 의석도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권이 국민 너무 우습게 알고 뭐 국민이 뭐 알겠냐 우리가 다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선거야말로 가장 좋은 공론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또 대권 주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 성장과 복지의 어떤 균형점을 제시하고 국민적 심판을 받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세력에게 절대적인 힘을 몰아주지 않는 그런 유권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짜고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집단 이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도 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이나 우리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값진 얘기를 들려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님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윤창현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4.11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7개월 후면은 이제 또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그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 사회에 정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이겨낼 만한 선에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정치권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우리 국민들도 그 하나하나를 보다 더 확실하고 상세하게 검증해내고 또 선택하는 그런 현명함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센스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